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발골 포인트, 네. 여발포.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인가요? 네, 두 번째 질문. 어떤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영화 보면 네. 그 초반부터 시작할 때부터 되게 네. 그 영화에서 마치 제가 배너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3등석이나 네. 1등석을 되게 구분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영화에서 이렇게 배 안에서 이렇게 선원들, 노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맞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줘요. 맞아요. 굳이 그 잭과 로즈 커플을 거기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쵸?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세상의 구분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결국은 이 메시지는 3등석과 1등석이 3등석의 남자와 1등석의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냐? 이 영화가 이 영화는 결국 그런 희망을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이게 궁금했어. 그 1900년대에는 네네네. 계급주의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요. 그 잔상이. 지금도 진짜 그런 게 있는데. 네. 근데 3등석과 1등석의 사랑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판도라의 상자에 남아있는 그냥 희망뿐인 것이냐? 그렇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사회구조적인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네. 되게 현대적인 현상이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아하. 우리가 막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그렇지. 뭐 조선시대에도 뭐 춘향전 이런 거를 네. 우리가 작품들이 있어서 네. 뭐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되게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되게 오래된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현대적인 현상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는 일단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최근으로 오기 전에는 맞아요. 전까지는 네.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과 대부분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만 하더라도 뭐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에 있는 사람은 뉴욕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평균 수명이라는 게 지금의 막 거의 뭐 절반 수준이잖아 거의. 네. 그러니까 시간 여유도 별로 없었던 거죠. 맞아. 저희도 뭐 여유도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도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몰라도 분명히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로까지 올라가면 그 결혼을 하시게 되는 가장 큰 변수가 아마 사랑이 아니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주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등석과 3등석으로 대표되는 그 계층을 뛰어넘는 관계 형성 혹은 이제 계층을 뛰어넘는 어떤 만남의 기회 이런 거는 저는 지금에 와서 그 기회가 넓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대적 관점에서 스토리가 부여된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 SNS 시대가 열리면서 또 하나 되게 어려워진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통이라고 말했었던 어떤 불륜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뭐 1등석, 3등석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혼과 기혼까지 가로질러서 그렇지. 막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그런 그 관계의 또 비밀스러움이 지금 또 유지가 돼요. 아하. 지금 뭐 카톡 창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맞아. 그래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모두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물으면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또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 모두에서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기는 해요. 근데 왠지 조 셰프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네. 뭐 이게 그 당시에만 계급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계급이 있고 그럼요. 어떤 외적 조건이나 어떤 뭐 계층이라고 하죠 지금은. 계층이나 네. 뭐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사회적인 이슈로 이야기했던 게 수저론 아닐까요? 단연코 수저. 그렇죠. 단연코.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이미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는 맞아요. 부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한국 사회만 그러겠냐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이 네. 재물의 척도에 따라서 계층이 맞아요. 구분되는 건데. 정말 잔인무도한 척도 구분이죠 진짜.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네. 로즈와 잭처럼 사랑하긴 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툴이 발생한다고 해도 네네네. 우리가 결혼을 뭐 사랑의 완성이라고 꼭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건 네. 또 논쟁의 여지가 그렇죠. 있지만 지금은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온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층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다. 쉽지 않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화기 때문에 가능해가 아니라 네. 영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화 같은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건조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주인공의 나이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네. 로즈 드위 부카터란 여자가 네. 한 10대 한 16살, 17살밖에 그 정도인 것 안 됐을 같아요. 거예요. 네. 춘향이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1896년생인 거예요. 1912년을 다시 돌려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10대 소녀예요. 네. 그 시절이 아무리 뭐 사람이 일찍 죽고 빨리 어른이 되는 시기라고 해도 네, 맞아요. 경험치는 적은 건 똑같아. 그럼요. 얘가 미성숙한 건 비슷하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녀의 마음속에 아직 낭만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네. 그 설렘이 남아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어릴 때는 조건을 보는 면이 좀 적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시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즈의 나이에서 10살만 더 얹어봅시다.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약간 좀 한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방송이. 되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건데 네. 10살. 과연 로즈가 잭을 선택할 거냐는 거지. 10살 많은 주인공들이 다 10살이 많아졌어. 네. 그러면 과연 로즈가 잭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10살 많은 채로 만났다면 플러스 10만 됐으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잭의 그림을 샀겠죠 그냥. 아니면 잭한테 이제 시급을 주고 야 그림을 그려라. 아래 것들한테 이렇게 너는 빨리 그림을 그려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사람이 나이가 어릴 때에 갖게 되는 상상이나 네. 낭만이나 우리가 이 청춘에 대해서 추억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세상을 알기 전에 네. 때묻기 전의 시간을 추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둘이 지금 처한 물리적 조건. 네. 즉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다룬 영화가 뭐였죠? 호우 시절이? 그렇죠. 비포 트릴로지. 네. 비포 트릴로지의 그 오프닝 영화였던 그 원작이었던 비포 선라이즈는 기차 여행을 통해서 맞습니다. 서로가 만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거기 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두려움과 설렘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두려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설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흔들리는 다리 이론이네요. 네. 이병열차 빼고는 웬만하면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다 바뀌어. 그렇잖아. 그렇죠. 이병열차가 설레기 쉽지 않지. 그렇죠. 근데 게다가 로즈는 되게 탈출구가 필요해서 네. 오죽하면 바다로까지 빠지려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잭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탑승권을 도박으로 따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분과 최악의 기분이 지금 만나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에버리지에 있지 않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상황이다 진짜. 가장 보통의 상태가 아닐 때 네. 우리는 기분파가 되기 쉽고요. 가장 보통의 상태가 아닐 때 네. 서로를 꼬시기 쉬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지 이론이랑 정말 드라이하다. 정말 드라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지만 네. 이들이 다시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육지에 도달했을 때, 자유의 여신상을 봤을 때 얘네가 과연 또 이어질 수 있었을까는 뭐 너무 제가 드라이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뭐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딱 되니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어떤 계층의 차이를 극복하고. 근데 다만 제가 이런 드라이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마지막 한 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뭔데요? 호 시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낭만적 관점의 어떤 사랑 영화를 그러니까 호 시절이라는 에라는 조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터널 선샤인 같은 작품만 보더라도 훨씬 더 현실적인 무릎으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타이타닉을 고르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수면 아래 있었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지만 판도라의 상자 안에 있는 그 희망처럼 이 시절의 에라를 우린 꼭 한번 다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원호 씨와 저를 결국 타이타닉까지 이르게 한 거 아니냐는 거지. 일리 있는 접근이네요. 맞아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극장 구경이라는 말도 했지만 우리는 극장에서 그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행동들과 사건들을
굳이 우리의 일상과 아직 연결하기 전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영화에서 맞아. 일어나는 사건이야. 맞아. 근데 그 이후로 이터널 선샤인 정도만 와도 한 10년 뒤에만 와도 네. 자꾸 관객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은 그게 어떤 하나의 룰처럼 돼 있다는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우 시절로 규정한 그 시절들은 정말 극적인 조건들을 일부러 아주 인위적으로 부여해서 극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기 힘든 조건이 없이는 이 계층 간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사실. 네. 뭐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쉽지 않다라고 동의합니다. 보고 그게 뭐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되도록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미 늦었네요. 그러면 네, 저희는 계층을 생각하지 않아야죠. 네. 호우 시절을 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를 보면은 이 영화를 소개하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네. 대부호와 원치 않는 약혼을 한 여자. 그렇게 나와요? 배에 오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남자를 만난다. 인생은 선물이라 했던가. 매 순간이 마법처럼 펼쳐지는 시간. 영원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대부호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왠지 이 문구는 약간 옛날에 그 무성 영화의 변사들이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 대부호와 약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 않냐는 거지. 올여름을 강타한 향기 뭐 이런 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 문구 누가 쓰셨는지 너무 궁금해. 너무 호우 시절스럽죠. 그거를 또 어떻게 가져왔어? 진짜 웃긴다. 와, 그런 문구가 써 있는 줄은 몰랐네요. 블로그는 참조하지 않아도 역사적 사실을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웃긴다. 그래서 뭐 제가 초점을 좀 마지막 정리를 안 했는데, 그래서 2010년대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리얼리즘이라는 이름 하에 영화마저도. 그런데 우리가 호우 시절이라고 구분짓는 시기의 영화에 대한 미련과 향수가 남는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영화까지 팍팍하게 볼 필요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자락 낭만과 그러니까요. 꿈을 꾸고 싶은 마음이 인간 마음 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는데 우리는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 시절의 그때를 보면서 좀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닐까. 맞아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싶고. 노블라이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뭐 이게 딱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얀 거짓말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어떤 톨레랑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연극 레드라는 작품에서 또 이런 대사도 나와요. 언제나 항상 모든 예술 작품이 관객들의 마음을 때리고 부수고 핥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그 얘기가 나온 이유는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이 팝아트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화가가 앤디 워홀을 너무 욕하니까 팝아트가 뭐가 나빠요. 가끔씩은 그냥 그런 캠벨 캔스프를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진동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너무 가벼워지면 또 진지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언제나 모든 영화들이 다 심각하게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이 호우 시절로 잠깐 도피하고 싶은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자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이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발포 세 번째 퀘스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초반 그 로맨스물일 때 가판위에서였나? 막 잭이 로즈를 막 설득하잖아요. 뭐 너 나랑 한번 만나자. 너 칼 정말 사랑해? 사랑하냐고 막 하면서 다그치면서 막 설득을 해요. 맞아요. 엄청난 화술로. 맞아요. 근데 그때는 로즈가 거절을 하거든요. 대단히 거세게 밀어내죠. 막 물론 흔들리는 건 느껴져요. 네. 그렇지만 거절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있다가 어떤 소녀를 본 다음에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소녀였나? 뭔가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소녀를 본 다음에 갑자기 잭에게 다가가서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을 하나 연출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그렇죠. 그 우리 지금 이제 저희 방송 썸네일이기도 한 맞아요. 그 장면 이렇게 가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에 가서 따라하셨었던. 그렇구나. 저는 맞아. 그렇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동진에서 맞아요. 그거 했었었어요. 그런 거 많이 따라하셨던.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전개가 되냐는 거지. 처음에 거절했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저나 원우 씨 같은 사람은 네. 뱉어놓은 말이 있으면 네. 약간 미적거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머쓱 약간 이렇게 뭔가 바람이 일어야 되는데 네. 이 소녀를 보자마자 네. 갑자기 찾아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떤 그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이 잭과 로즈 관계에서는 뭐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쵸. 로즈가 이제 잭을 되게 거세게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여요. 네. 그 잭도 그리고 일단 물러납니다. 워낙 세게 밀어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귀족 집안인 것 같은 꼬마 아이가 네. 뭐 귀족들의 예절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로즈가. 뭐냐면 일단 과거는 자신의 소녀 시절 모습이죠. 나도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에 저 꼬마애처럼 뭔지도 잘 모르겠는 저 맞아. 테이블 매너 포크랑 나이프 뭐부터 써야 되고 이런 거 배우고 했었지. 근데 저렇게 열심히 배워서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나네, 지금의 이 비참한 나네 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이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일단 느꼈다고 보고 동시에 그 꼬마를 보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봤다고 생각해요. 아하. 뭐냐면 자기가 칼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또 저렇게 테이블 매너를 가르치겠지? 그래서 또 한 명의 이 세상에 불행한 꼬마아이가 하나 더 늘어나겠지? 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본 거죠. 어떤 자신의 관성적 삶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네. 저렇게 가면 안 되겠네. 저런 표정의 꼬마아이가 이 세상에 하나 더 늘어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까지. 그렇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로즈가 잭을 다시 찾아갑니다. 네.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또 봐요.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로즈가 스스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성 캐릭터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이 이 영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호우 시절들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코드인 게 요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부터 슬슬 이제 이 영화들이 우리가 흔히 왜 그런 말 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말을 아무도 안 믿거든요. 찍으면 안 돼요. 일단. 지금은 10번이나 찍는 사람은 그거는 무슨 집념이나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에요. 그거는. 그쵸.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은 왜 10번이나 그럼 찍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들을 했을까? 그거는 그만큼 여성들이 수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고 맞아요.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사실은 90년대는 이 여성 관객들이 되게 중요한 소비 주체로 떠오른 시점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영화를 티켓값을 내는 건 남자일지 몰라도 영화를 고르는 건 여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소비 주체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요 흐름이 잘 나타납니다. 그 알라딘의 제스민 공주도 그렇지만 심지어 이제 1998년이 되면 그 타이타닉이랑 같은 해 개봉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나오거든요. 뮬란. 이건 아예 대놓고 여성이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벌이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요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저는 최근에 이런 요새 그런 페미니즘 경향에도 이런 컨텐츠들이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렇죠. 어릴 때 인어공주 보고 뮬란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컸는데 막상 커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로즈가 마음을 돌리는 부분은 아주 90년대적인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사실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남자가 혼자 찍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 쪽에서도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남자들도 너무 혼자 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여자들한테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90년대 말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여성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뭐가 또 이렇게 결연하게? 이게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 건축학개론 그 이제 우리 방과후 시간에 타이타닉 예고하면 할 거라고 얘기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처음 얘기할 때 그랬었잖아요. 그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타이타닉을 아직 발굴을 안 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즈가 남자 인생 망친 캐릭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고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니죠. 이해가 되죠. 네, 아무리 이게 고전적 평면적 캐릭터일지라도.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되게 놀란 게 로즈가 무슨 민폐 캐릭터 이런 게 아니고 잭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수갑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기둥에 묶여 있을 때 그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끊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로즈 아니었으면은 전사처럼 나오죠. 네, 정말 뮬란처럼. 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안 구해줬으면. 근데 이거는 로즈가 그 당시에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잭을 그렇죠. 구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로즈 덕분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저는 관점에 따라서는 잭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로즈한테 보은을 해주는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아주 좋은.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로즈가 민폐 캐릭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우리 호우 시절 댓글창에도 네.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달아주셨어요. 그 로즈가 살쪄가지고 네네네. 나무판에 못 올라간 거다. 디카프리오랑 같이 못 올라간 거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저는 제 스스로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사실 요새 나오는 이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이거 있죠. 이 로즈 캐릭터가 이렇게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민폐 캐릭터로 정리해버리는 이 사고의 흐름은 여성 혐오 아니냐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성 혐오라는 말보다는 이제 미소진이라는 네. 그 영어 표현을 그냥 제가 쓰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 여성 혐오라는 번역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혐오라는 말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는 뭔가 워먼 헤이트 같잖아요. 그쵸. 근데 미소진이는 아예 다른 별도의 단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좀 그 번역이 아무래도 껄끄러운데 로즈가 온 힘을 다해서 잭을 구한 거는 너무 쉽게 까먹어 버리고 우리가 그 로즈를 그냥 민폐 캐릭터로 치부해 버리는 이거는 저는 좀 미소진이의 여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그만큼 어떤 남자의 호의를 받는 존재, 남자가 없으면 인생이 진행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 당시에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뭐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즈는 잭의 목숨을 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도슨이라고 하는 성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맞아요.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죠. 네, 원래 뷰 캐릭터였는데 이미 잭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성을 받아서 영원히 같이 운명을 함께하기로 하는 물론 나중에 뭐 결혼을 따로 다른 남자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로즈가 이 도슨이라고 하는 성을 선택하는 장면 직전에 자유의 여신상이 잠깐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로즈가 자유의 여신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유의 여신마저 이 자유의 전사마저 날씬하기를 그리고 또 남자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보게 됐어요. 어떤 반성적 사고를 그렇죠. 하면서. 제 스스로를 약간 좀 양심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로즈를 민폐 캐릭터로 치부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좀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그 잭이라는 남자와의 그 과정보다 로즈를 욕하는 부분은 그 칼이라는 남자한테 했었던 행동 때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칼이라는 남자를 칼 하클리를 다시 봐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정말 평면적으로 나쁘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비겁한 모습까지 나오고 비루한 모습까지 나오고. 근데 로즈한테는 이 남자가 잘했거든요. 물론 잘했다라는 게 압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둬두려고도 했었지만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책을 때리기도 했죠. 근데 그 때리기도 한 그 과정은 때린 건 무조건 잘못이에요. 폭력은 무조건 잘못인데 그 전날 로즈는 잭과 그 1등석 식사를 마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3등석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렇죠. 3등석 파티로 탈출을 해서 서로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집사 이름은 왜 하필 러브조이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꼭 그거를 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러브조이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러브조이가 그래서 또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발각이 되잖아요. 근데 전혀 러브도 아니고 조이도 아닌 인물인데. 근데 그런 어떤 폭력은 잘못돼 있고 고압적으로 다루는 건 잘못돼 있으나 그 시대의 문화상이 어떤 남녀 평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여자가 자신은 엄청난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여자였죠. 근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엿을 먹잖아요. 칼은. 그리고 나중에 칼이랑 러브조이가 당하는 수모는 이건 거의 나홀로 집에지. 거의 그렇죠. 나홀로 집에 도둑들이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폐의 의미가 있지 않냐. 어떤 영화적 오락성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봤어요. 도둑질을 한 거는 도둑질만으로 처벌받아야지 뭐
케빈이란 애한테 그렇게까지 머리가 홀랑홀랑 다 타면서 그렇게 돼야 돼?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다. 사람들이 일종의 그 썰캐즘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의견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약간의 과장과 썰캐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민폐 캐릭터로 볼 수도 있네라고 하는 일종의 농담이긴 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게 되게 너무 그 인식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 다시 영화를 보니까 로즈가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맹활약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저도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만약에 다시 영화를 보셨거나 보신다면 그 부분에 한번 착안해서 보시는 것도 혹시나 그 저희한테 그 댓글 달으셨던 분들이 다신 분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제가 원우 씨랑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나는 케이트 윈슬렛이 너무 예뻤는데 왜 그렇게 그때 뭐 뚱뚱하다고 난린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케이트 윈슬렛이 뭐 뚱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너무 사기적으로 예뻐. 맞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있었어요. 여배우가 맞아요. 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디카프리오는 이미 그때 너무 대단한 스타였고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조쿠나 셰프님은 이 소녀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어떤 감상 같은 거 혹시 있으셨나요? 거의 내용은 다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래까지는 예측을 못했었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지난 편에 발굴했었던 건축학개론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원우 씨랑 저도 동일하게 봤는데 이제 여주가 각성을 해서 그 돌아가는 그 잭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로즈가 각성을 해서. 그렇죠. 건축학개론의 시작은 그 여주였던 양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엄태웅에게 이걸 의뢰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97년에 만들어진 영화에도 그리고 2011년이었나요? 그때 만들어진 영화에도 동일하게 포션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맞네요. 진짜 양서연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서연의 활약상을 또 알 수 있는 우리 갑자기 한가인 씨가 떠올랐습니다. 건축학개론의 우리 저희 에피소드도 많이 들어주십사 또 하는 말씀까지를 드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늘 그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계속 항상 홍보가 물려 있는 느낌이고. 호우 시절